무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찢어발기더니 뒤이어 짐승의 단말마와 같은 끔찍한 비명이 사랑채를 가득 메웠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백자 탕약 그릇은 산산조각이 나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파편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흉물스럽게 번져가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액체 위로 엎어진 채 몸을 비틀고 있는 사내의 모습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형님의 방에 들어와 탕약을 낚아채듯 들이켰던 이복동생 명식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뒹굴었고 입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검은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와 비단뇨를 적시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지옥불에 떨어진 아기와도 같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명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고 눈동자는 흰 자위만 남긴 채 뒤집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조 씨는 아들의 입가에 묻은 검은 피를 소매로 닦아내려 했으나 닦으면 닦을수록 솟구치는 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명식의 몸은 활처럼 뒤로 꺾이며 기괴한 소리를 내어 숨을 헐떡였다. 어머니, 뜨거워요. 뱃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명식이 간신히 내뱉은 말은 쇳소리처럼 거칠었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금 격렬하게 몸을 떨며 바닥을 긁어댔다. 나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손은 허공을 향해 뻗은 채 굳어 있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불과 반각약, 불섭는 이번에 구한 약재는 천년 묵은 산삼보다 더 귀한 것이니 이것만 드시면 그 지긋지긋한 기침 시범도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라며 인자한 미소로 내밀던 그 약사발이었다. 벌어지는 이 끔찍한 광경은 본디 나에게 예정된 운명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가 막힌 장난이란 말인가?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이를 부르러 뛰어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내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오직 바닥에 엎드려 아들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계모 조 씨의 모습만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아들을 걱정하는 어미의 통곡 속에 섞인 말들이었다. 안 돼, 안 돼. 네가 왜 이걸 마셔? 이건 네가 마실 게 아니란 말이다. 으흐. 그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비는 대신 왜 하필 네가 마셨느냐며 가슴을 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절규는 단순히 아들이 아파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꾸민 덫에 자신의 친자식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내지를 수 있는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처절한 자백과도 같았다. 방 안에는 역한 피비린내와 함께 기묘한 약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소 내가 마시던 탕약의 구수한 냄새와는 확연히 달랐다. 쌉싸름하면서도 코끝을 톡 쏘는 듯한 아리고 매운 향기. 그것은 혀끝에 닿기만 해도 살을 녹일 듯한 맹독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깨진 탕약 그릇, 조각 하나를 슬그머니 발끝으로 건드려 보았다. 바닥에 고인 검은 액체에 닿은 비단요의 색이 누렇게 탈색되며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라 쇠조차 녹여버릴 독극물이 분명했다. 만약 명식이 저 약을 가로채지 않았더라면 지금 바닥을 뒹굴며 피를 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숨이 턱 막혀오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껴야 했다. 조 씨는 명식의 옷깃을 풀어 헤치며 숨통을 틔우려 했었으나 명식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의원은 아직 멀었느냐? 내 아들이 죽는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그녀가 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닥달하자 늙은 집사 최서방이 땀투성이 얼굴로 뛰어들어와 엎드렸다. 마님, 의원님을 모시러 보냈사오나 읍내까지는 거리가 멀어 시간이 좀 걸릴 듯 하옵니다. 우선 소금물이라도 먹여 토하게 하시는 것이 최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 씨는 옆에 있던 물병을 집어 던지며 발악했다. 닥쳐라. 이 쓸모없는 것들. 당장 내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너희들 목숨도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그녀의 표정은 흡사 악귀와 같았으나 그 악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큼은 뜨거운 진심이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남벽했던 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병약한 나를 대신해 가문을 돌보겠다며 자처했던 그녀였다. 매일 아침 아니,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다. 그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약을 달인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자신의 아들 명식을 이 집안의 주인으로 앉히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이다.
어디 있겠는가. 명식의 경련이 조금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내 몸이 축 늘어지며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마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조 씨는 사색이 되어 아들의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다. 명식아, 정신 차려라. 제발 눈 좀 떠봐. 어미가 여기 있다. 응? 제발. 하지만 명식의 입에서는 검은 거품만이 부글거릴 뿐 대답이 없었다. 그때 조 씨가 고개를 번쩍 들어 나를 쏘아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나를 향한 원망과 사리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치 내가 강제로 명식에게 독약을 먹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고 싶은 듯했다. 도련님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동생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찌 그리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녀의 적반하장에 나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으나 겉으로는 짐짓 놀란 척하며 다급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머니, 저도 너무 놀라 경황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명식이가 왜 제 약을 마셨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 귀한 보약을 내가 보약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자 조 씨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차마 그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었다. 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갇혀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빠져 허우적대는데 구해주고 싶어도 진실을 말하면 파멸하게 되는 딜레마. 그것이 지금 조 씨가 겪고 있는 지옥이었다. 나는 그 지옥 불 속에서 타오르는 그녀의 고통을 냉정하게 응시했다. 그때 멀리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의원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하인의 외침이 들려왔다. 의원님 오셨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늙은 의원이 약 상자를 짊어지고 허겁지겁 방 안으로 들어서자 조 씨는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하여 의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의원님,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소. 제발. 의원은 방 안 가득한 피비린내와 독한 약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명식의 상태를 살폈다. 명식의 눈꺼풀을 뒤집어보고 맥을 짚어보던 의원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급체가 아닙니다. 맥이 끊어질 듯 위태롭고 오장육부가 뒤틀려 있소. 마치 극독을 삼킨 증상과 흡사한데 도대체 무엇을 먹인 게요? 년.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조 씨는 숨을 헐떡이며 눈동자를 굴렸다. 만약 여기서 독약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약을 달인 당사자인 자신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사실을 숨기면 해독을 할 수 없어 아들이 죽게 된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저 아이가 모르고 마셨는데 아마 약재가 몸에 안 맞아서. 조 씨는 끝까지 탕약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아들의 체질 탓으로 돌리려 했다.
참으로 독한 엄이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죽어가는 아들의 치료마저 늦추려 하다니.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지금 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배신감과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급히 침을 꺼내 명식의 혈자리를 찔렀다. 검은 피가 솟구쳐 오르자 명식이 가늘게 신음하며 몸을 움찔거렸다. 도끼가 이미 심장에까지 퍼지려 하고 있어. 지금 당장 독을 빼내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탕약 찌꺼기가 남아있어? 그걸 확인해야 어떤 독인지 알고 해독제를 쓸 수 있어. 의원의 다급한 외침에 조 씨의 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탕약 찌꺼기. 그것은 그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깨진 그릇 조각들과 바닥에 흩어진 약물을 곁눈질했다. 그것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의원님, 탕약은 이미 쏟아져 버렸지만 약탕관이 부엌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 가져오지요. 나의 말에 조 씨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아니다. 도련님은 몸도 편치 않으신데 어찌 부엌 출입을 하십니까? 연화야, 네가 가서 가져오너라. 어서. 그녀는 자신의 신복인 몸종 연화를 지목했다. 연화는 창백한 얼굴로 주인의 뜻을 알아차린 듯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한 발 더 빨랐다. 연화는 지금 충격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니 칠성이가 다녀오거라. 약탕관을 통째로 들고 오너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평소 나의 충직한 하인인 칠성이가 우렁차게 대답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조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이제 약탕관이 도착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 안에 든 것이 보약이 아니라 사람의 내장을 녹여버리는 비소와 부지고 섞어 만든 맹독이라는 사실이. 나는 쓰러져 있는 명식과 넋이 나간 계모를 번갈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오늘 밤 이 집안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의 끝에서 살아남는 자는 더 이상 예전에 병약하고 순진했던 장자가 아닐 것이다. 바닥에 흥건한 검은 피가 촛불에 비쳐 번들거렸다. 그것은 마치 탐욕의 눈이 멀어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를 예고하는 듯했다. 명식의 가쁜 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운데 헌내 멀리서 칠성이가 약탕관을 들고 달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쿵쿵 쿵. 그 소리는 마치 계모 조 씨의 심장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와도 같았다. 나는 옷자락을 다잡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진실을, 내 목숨을 노렸던 그 추악한 음모를 기필코 내 손으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칠성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겁게 들고 들어온 약탕관은 마치 저승에서 막 건져 올린 판결문처럼 검고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날 꼭 흘린 옹기그릇 하나에 꽂혔고 특히 계모조 씨의 눈동자는 공포와 살기로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약탕관 뚜껑을 열었는데
그 순간 훅 끼쳐 나오는 매캐하고 역겨운 냄새가 방 안의 비비린내를 덮어버릴 만큼 강렬하게 진동했다. 그것은 평소 내가 마시던 인삼이나 감초의 구수한 향이 아니라 혀끝만 대어도 오장이 녹아내릴 듯한 맹독인 비소, 맹죽시와 부자, 그 끈냄된 후지를 덜른 들고 와라. 그 끝에 가져다 대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이건 사람이 먹을 것이 못 됩니다. 짐승조차 잡을 때 쓰는 극약이 아닙니까? 대체 누가 도련님의 보약에 이런 흉악한 것을 넣었단 말입니까? 의원의 호통에 방 안에 있던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고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조 씨가 비명을 지르며 옆에 서 있던 몸종 연화의 뺨을 후려쳤다. 이년, 내년이 약을 다릴 때 졸기라도 한 것이냐? 아니면 약재를 바꿔치기라도 한 게야? 감히 내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짝! 하는 날카로운 파차름과 함께 연화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녀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조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모든 죄를 연화에게 뒤집어 씌우려 날뛰었는데 그 모습은 아들을 살리려는 어미의 절박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희생양을 찾는 악귀의 몸부림에 가까웠다. 아이고, 억울합니다, 마님. 소인은 그저 마님께서 주신 약첩을 그대로 다렸을 뿐입니다. 맹세코 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요. 연화가 엎드려 울부짖으며 조 씨의 발을 잡고 애원했지만 조 씨는 가차없이 그녀를 걷어차며 악을 썼다. 닥쳐라. 내년이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당장 2년을 옥에 가두고 관아에 넘겨라. 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조 씨의 과장된 몸짓과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신복인 연화조차 내치려 하고 있었다. 연화가 입을 열어 마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하지만 의원은 그런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님, 지금 시비. 있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가고 있었다. 잠시 후 칠성이가 가져온 숯가루를 탄 거름물을 의원이 억지로 명식의 입에 들이부었다. 명식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거부하며 몸부림쳤으나 칠성이와 내가 팔다리를 붙잡고 의원이 코를 막아 강제로 삼키게 했다. 꼴꼬, 꼴꼬.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조 씨는 자신의 목이 졸리는 듯 숨을 헐떡이며 지켜보았다. 활처럼 휘더니 우엑 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토사물을 바닥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위장에 남아있던 도끼와 섞인 음식물들이 역한 냄새를 풍기며 쏟아져 나오자 의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휴, 이제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행히 드신 직후에 토해내어 목숨은 건질 듯하오나 도끼가 워낙 강해 오장육부가 상했을 터이니 앞으로 병색에 누워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평생. 병석에. 조 씨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천하를 호령할 장부로 키우겠다며 금지옥엽 기른 아들이 제 어미가 꾸민 흉계에 휘말려 반신불수가 될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토삼을 범벅이 된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처절한 후회나 반성이 아닌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증오가 서려 있었다. 도련님. 그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약은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손수 다려주신 정성이 아닙니까? 제가 어찌 어머니의 정성을 의심하고 하물며 동생에게 독을 먹이겠습니까? 나의 대답은 그녀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다. 어머니가 직접 다린 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 조 씨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갇힌 꼴이 되어 반박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교묘하게 말을 돌렸다. 아니, 내 말은 도련님이 평소 명식이를 질투하여 혹여 누군가를 사주해 약에 손을 쓴 것이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도련님은 입도 대지 않고 멀쩡하신데 하필이면 우리 명식이가. 그녀는 끝까지 나를 의심하는 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려 했다. 하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평소 계모의 구박을 받던 내가 앙심을 품고 일을 벌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의 싹이 틔워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억울함에 눈시울을 붉히며 무릎을 꿇고 의원을 향해 호소했다. 의원님, 제 결백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이 댁의 장자로서 동생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만약 제가 독을 탔다면 어찌 제 방에서 제가 마실 그릇에 독을 타겠습니까?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나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탔다면 굳이 자신의 약사발을 이용할 리 만무하지요. 게다가 이 독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재를 잘 아는 자가 아주 정밀하게 배합한 흔적이 보입니다. 의원의 말은 조 씨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약재를 잘 알고 약방 출입이 잦으며 이 집안의 약재 창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조 씨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명식은 다른 방으로 옮겨졌고 의원도 약을 처방해 두고 물러갔다. 엉망진창이 된 사랑채에는 나 혼자 남겨졌다. 깨진 그릇 조각들은 치워졌지만 바닥에 스며든 검은 핏자국과 독약의 얼룩은 여전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다. 나는 촛불 아래 앉아 그 얼룩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밤 나는 죽을 뻔했다. 아니, 이미 죽었어야 했다. 명식의 탐욕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승길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조 씨는 단순한 계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친자식 같은 의부다들은 물론이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냉혹한 살인자였다. 더욱 극에 달할 것이 분명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곡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가 다시 칼을 갈아 내 목을 겨누기 전에 내가 먼저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연화는 감금되었고 약탕관의 찌꺼기만으로는 그녀가 직접 독을 넣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분명 하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다. 나는 그녀보다 더 치밀하고 더 냉정해져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 앉고 책을 읽는 신용을 했다.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창백한 얼굴의 연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옥에 갇혀 있어야 할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온 것일까?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도련님! 연하가 목이 메어 나를 불렀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비장함이 엿보였다.
살려주십시오. 마님께서 저를 죽이려 하십니다.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저를 우물에 던지라고 사주하시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연화는 덜덜 떨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하늘이 내게 내려준 반격의 실마리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걸어 잠그고 연화에게 다가갔다. 연화야, 네가 살 길은 단 하나뿐이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말해다오. 마님께서 언제 어떤 약재를 구해오라고 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약을 다릴 때 무엇을 넣으라고 하셨는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고 치밀했다. 조 씨는 이미 수달 전부터 조금씩 독을 모아왔으며 나의 병세를 악화시키기 위해 꾸준히 미량의 독을 먹여왔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할 확실한 죽음을 위한 맹독을 준비했던 것이다. 나는 연화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기와집 안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이, 서로를 겨누는 침묵의 전쟁이. 나는 연화를 내 방의 비밀 다락에 숨겨주기로 했다. 그녀는 살아있는 증인이자 조 씨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대신 너는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나의 단호한 말에 연화는 바닥에 머리를 찢으며 맹세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아버지가 한양에서 돌아오신다는 전갈이 있었다. 그때가 바로 결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칠성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약탕관 바닥을 은비녀 끝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고 있었다. 새카맣게 눌어붙은 찌꺼기에서는 여전히 그 기분 나쁜 단내가 피어올랐는데 그것은 감초와 대추의 향긋함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죽음의 냄새였다. 혀끝에 살짝 대어보려다 이내 그만두었다. 짐승도 잡는다는 비상수루과 부자부지로 섞어달인 물이다. 아주 미량이라도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은 피할 수 없을 터였다. 나는 콧잔등을 찌푸리며 의서, 무서수루 뒤적였다. 단맛으로 쓴맛을 감추고 향기로 도끼를 덮는다. 책장에 적힌 구절이 마치 지금의 상황을 예언이라도 한 듯 섬뜩하게 다가왔다. 계모 조 씨는 단순히 독을 넣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평소 즐겨 마시던 쌍화탕의 향을 모방하기 위해 계피와 작약을 평소보다 2배나 더 넣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이가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갈고 닦아온 서늘한 칼날이었다. 도련님, 탕약기 밑바닥을 보니
가루가 엉겨붙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시 가루 형태의 독을 나중에 몰래 섞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칠성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약재와 함께 처음부터 달인 것이 아니라 다 달여진 약물에 가루 독을 타서 휘저은 흔적이 역력했다. 그렇기에 바닥에 앙금이 남은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토해내게 만들어야만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밤은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잠을 잘 수 없었다. 건너편 사랑채에서는 여전히 명식의 앓는 소리와 조 씨의 흐느낌이 간헐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 깨끗한 약탕관을 꺼냈다. 그리고 창고에서 가장 좋은 인삼과 대추를 꺼내 정성스럽게 씻었다. 물을 붓고 불을 지피는 내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정갈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마치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심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약을 다리며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아들이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까? 어느 쪽이든 그녀는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지옥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참이었다. 한 시각 후, 진하게 다려진 인삼대 주차를 백자 그릇에 담아들고 조 씨가 있는 명식의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표정을 고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한 효자의 얼굴. 그것이 지금 내가 써야 할 가면이었다. 어머니, 저입니다. 나직하게 부르자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열렸다. 조 씨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로 나를 맞이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핏기 없는 입술.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약그릇을 보자마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마치 독사를 본 사람처럼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짐짓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명식은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명식이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요. 어머니께서도 밤새 간호하시느라 기력이 쇠하셨을 텐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기운 차리시지요.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탕약의 색깔은 어제 명식이 마셨던 그 독약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검붉은 색이었다. 조 씨의 시선이 그릇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목울대가 꿀꺽하고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설마 이것도 독약인가? 내가 한 짓을 알고 복수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인가?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이나 드시지요. 조 씨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앉으며 그릇을 그녀의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어머니, 어찌 사양하십니까? 제가 어머니를 위해 직접 달인 정성입니다. 어제 어머니께서 제게 주시려던 그 약처럼 말입니다. 내 말에 뼈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조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어제 그 약처럼이라는 말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악몽을 상기시키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더욱 부드럽게, 그러나 강압적으로 속삭였다. 어서 드세요. 식으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혹시 제가 여기에 무엇이라도 넣었을까봐 겁이 나십니까? 전곡을 찔린 조 씨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도련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건 제가 잘 알지요. 그녀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켜 기괴한 표정이 되었다. 나는 쐐기를 박듯 말했다. 그렇지요. 저는 어머니와는 다르니까요. 저는 가족에게 독을 먹이는 금수만도 못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 씨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공포가 서서히 분노와 적개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다. 나는 천천히 그릇을 들어 내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단숨에 들이켰다. 조 씨는 내가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았다. 충격을 주었다. 첫째는 내가 독을 쓰지 않았다는 안도감. 둘째는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모멸감이었다. 그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고 싶겠지만 명식이 옆에 있고 하인들이 밖에 있어 그러지도 못하는 처지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식에게 다가갔다. 명식아, 빨리 일어나거라. 형님이 너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단다. 나는 명식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시선은 조 씨를 향해 있었다. 조 씨는 벽에 기댄 채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다. 내일 아버님께서 오신다지요. 그때까지 부디 몸 조리 잘 하십시오. 드릴 말씀이 아주 많을 테니까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조 씨의 억눌린 비명이 들려왔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의 콧수염을 뽑고 나온 기분이었다. 이제 심리전은 끝났다. 그녀는 오늘 밤 잠 한숨 못 자고 불안에 떨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들통날까봐, 그리고 내가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몰라 공포에 질려 있을 것이다. 사람은 공포에 질리면 이성을 잃고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때 다락문이 살며시 열리며 연화가 고개를 내밀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괜찮다. 너는 어떠냐? 몸은 좀 괜찮으냐? 나의 물음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질성이가 가져다 준 약을 바르고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 정말 내일 아버님께 모든 것을 자백하실까요? 연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조 씨의 표독스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당연한 걱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윈이 아니다. 오히려 끝까지 발뺌하고 너와 나를 모함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걱정 마라.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만 이미 덫에 걸린 쥐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먼동이 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해가 중천에 뜨면 아버지가 대문을 들어서실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옥놀이개를 꺼내 손에 쥐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치 나를 지켜보고 계신 듯 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빼앗고 당신의 아들마저 해하려 했던 저 간악한 무리를 제 손으로 단죄하겠습니다. 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였다. 날이 밝자 집안은 분주해졌다.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는 손님 맞을 준비로 요란했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사랑채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다. 조 씨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의관을 정지하고 마루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갓끈을 매는 내 손끝 하나하나에 결기가 서려 있었다. 드디어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간마님 행차시오 하는 하인의 외침이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올 것이 왔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 한 필이 들어왔다. 말 위에는 위엄 있는 표정의 아버지 박 대감이 앉아 계셨다. 나는 대돌 아래로 내려가 넙죽 절을 올렸다. 아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에서 내려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래, 별거 없었느냐? 헌데 집안 꼴이 왜 이리 어수선하냐? 그리고 명식이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조 씨가 뛰쳐나왔다.
그녀는 머리를 산발한 채 맨발로 달려와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렸다. 태감, 태감, 억울합니다. 저 못된 장자가 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악에 바친 절규를 들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네가 먼저 칼을 뽑았으니 나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형이 아우를 죽이려 했다니 썩 물러나지 못할까? 박대감의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대문 앞을 뒤흔들자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던 조씨가 흠칫 놀라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먼지 낀 마당에 주저앉은 그녀의 몰골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 치맛자락으로 인해 마치 미쳐버린 무당과도 같아 보였는데 그 눈빛만은 도끼 서린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대감, 제 말이 거짓인지 참말인지 명식이를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 천하의 몹쓸 놈이 내 귀한 아들에게 독을 먹였단 말입니다. 그녀는 악을 쓰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그 손끝이 향한 곳에는 내가 서 있었다. 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악스러운 계모의 발악을 응시하며 조용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소란을 피워 송구하옵니다. 허나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니 부디 안으로 드시지요. 박 대감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씩씩거리며 사랑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고 그 뒤를 조씨가 통곡하며 따랐다. 사랑채 방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나오는 역한 양냄새와 피비린내에 박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방 한가운데 요를 깔고 누운 명식은 송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는데 입가에는 여전히 검은 피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명식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았으나 명식은 눈을 희번덕거릴 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조씨는 그 틈을 타 다시금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보십시오. 멀쩡하던 아이가 저 마청이 준 차를 마시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평소 명식이가 과거 급제할 제목이라 칭찬받는 꼴을 못 봐서 기어이 사단 잣대를 낸 것이지요. 나는 아버지의 시선이 의혹에 찬 눈빛으로 나를 향하는 것을 느꼈으나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계모님의 말씀대로 명식이가 마신 것은 독약이 맞습니다. 허나 그 독이 든 그릇은 본디 제 것이었습니다. 기겁하며 소리쳤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가 내 눈을 피해 몰래 독을 탄 것이 아니냐. 내 정성을 무시하고 어찌 그런 끔찍한 누명을 씌우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를 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갇혔다는 공포와 어떻게든 나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야 한다는 오기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만! 두 사람 다 입을 다물라! 박대감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며 좌중을 압도했다. 내 오늘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감히 형제간의 사리를 품은 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다. 의원을 불러라. 그리고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마당에 집합시켜라. 아버지의 불호령에 집사 최서방이 허둥지둥 달려나갔고 잠시 후 어제 명식을 진맥했던 의원이 들어와 엎드렸다. 박대감은 의원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의원, 내 아들 몸에 들어간 독이 무엇인고? 그리고 그 독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의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대감마님, 도련님께서 드신 것은 비수와 부자를 섞은 극약입니다. 이것은 시중 약방에서는 함부로 팔지 않으며 관아의 허가나 특별한 연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때 나는 품속에 갈무리에 두었던 하얀 종이 꾸러미를 꺼내 아버지 앞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님 이것을 보십시오. 종이를 펼치자 새카만 가루 찌꺼기가 드러났다. 이것은 어제 칠성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약탕관 바닥에 눌어붙어 있던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약을 마시기도 전에 약탕관을 씻어 없애려 하셨으나 하늘이 도우셨는지 증거가 남았습니다. 의원이 그 가루를 찍어 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습니다. 명식 도련님을 중독시킨 바로 그 독입니다. 그리고 이 가루는 탕약을 다 달인 후에 임의적으로 섞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의원의 증언에 박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약탕관을 관리하고 약을 다리는 권한은 오직 안방마님인 조 씨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 씨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리치다 벽에 부딪혔다. 연화가 비틀거리며 들어와 엎드렸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도망간 줄 알았던 신복 연화의 등장에 조 씨는 헐 하고 숨을 들이키며 주저앉고 말았다. 연화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박대감을 향해 절규했다.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뭐라? 똑바로 말해보거라. 박대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연화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마님께서 쥐를 잡는다며 비상을 구해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탕약에 그 가루를 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도련님을, 장자 도련님을 병사한 것으로 위장하여 없애버리고 가산을 명식 도련님께 물려주려 하셨습니다요. 제가 너무 무서워 못하겠다고 하니 채 어미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셔서 흑흑 연하의 자백은
조 씨의 심장에 꽂히는 결정타였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약재를 구한 경위, 범행 동기, 그리고 실행 과정까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조 씨를 가리켰다. 네가 정말 네가 그런 짓을 꾸몄단 말이냐? 내 전처가 남긴 하나뿐인 피주를 죽이고 내 집안을 멸문지와 한인, 전문이 멸망하는 재앙.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내며 미친 듯이 웃어 젖혔다. 하하하, 그래, 내가 그랬다. 왜, 그게 뭐 어때서? 저 병신 같은 놈이 장자랍시고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꼴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하는데. 내 아들 명식이는 저놈보다 100배는 더 똑똑하고 잘났어. 그런데 왜 서자 취급을 받아야 하냔 말이야. 조 씨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그동안 감추어왔던 열등감과 탐욕의 덩어리였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만 없었으면, 내 놈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명식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었을 거야. 하필이면 그 약을 명식이가 마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으악.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통곡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계획과 다친 아들에 대한 원망뿐인 참회였다. 그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던 박대감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연민은 남아있지 않았다. 여봐라. 당장 이 독불을 포박하여 광에 가두어라. 박대감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조 씨의 팔을 꺾어 눌렀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라. 이거 놓지 못해. 내가 이 집안 주인이다. 대감.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수발을 얼마나 들었는데. 하지만 하인들은 억센 힘으로 그녀를 끌고 나갔고 그녀의 비명은 마당을 가로질러 멀어져 갔다. 끌려가는 그녀의 뒤로 벗겨진 꽃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 한때 안방마님으로 호의호식했던 그녀의 몰락을 초라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있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집안은 다시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내 어깨를 감싸 쥐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아비로서 자격이 없다. 굵은 눈물방울이 아버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 투박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탓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햇살은 조 씨가 갇힌 어두운 광까지는 닿지 못했다. 명식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상처가 깊게 패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불어오는 바람에서 더 이상 비릿한 독냄새는 나지 않았다.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가 났다. 아기는 심판을 받았고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 승리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핏줄을 나눈 형제의 비극과 탐욕이 불러온 참혹한 결말이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뒷수습뿐이었다. 관아에 고발하여 법대로 처결할 것인가, 아니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처리할 것인가. 박대감의 고뇌가 깊어질 것이었다. 나는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오늘 밤 나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맡에 독약 그릇이 놓여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폐허만이 아니었다. 비바람에 씻겨 내려간 흙더미 아래에서 단단한 바위가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듯 우리 집안을 뒤덮고 있던 거짓과 위선의 껍질이 벗겨지고 진실이라는 차가운 바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계모조 씨가 광에 갇혀 울부짖던 그 밤이 지나고 며칠 뒤 명식이 기적처럼 눈을 떴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회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형벌의 시작에 불과했다. 도끼는 기어이 그의 오장육부를 망가뜨렸을 뿐 아니라 혀와 성대까지 녹여버려 그는 짐승처럼 그저 글러 주보할 점을 만가머레 기홍 때 마스름이 사지 또한 마비되어 혼자서는 숟가락 하나 들 수 없는 반신불수의 몸이 되었으니 천하를 호령할 장부로 키우겠다던 조 씨의 야망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곳에 나버린 셈이었다. 이것이 정령 하늘의 뜻이란 말이냐. 박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바라보며 탄식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회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뒤에 서서 그 비통함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리신 듯했다. 아버님, 명식이는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 할 것입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나 살아있으니 언젠가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날이 오겠지요. 나의 위로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다. 저 아이에게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일 게다. 제 어미가 준 약을 먹고 절이 되었으니 그 원망과 충격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 명식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지만 가끔 허공을 응시할 때면 그 깊은 곳에서 공포와 혼란이 일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박대감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대청마루에 모았다. 그리고 광에서 끌려 나온 조 씨가 마당에 무릎 꿇려졌다.
며칠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그녀의 몰골은 귀신보다 더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은 퀭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있는 방 쪽을 힐끔거리며 목이 맨 소리로 중얼거렸다. 명식아, 내 아들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그녀의 애원은 처절했으나 그 누구도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박대감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판결을 내렸다. 조씨, 너는 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전처소생의 자식을 독살하려 했으며 그로 인해 네 친자식마저 불구로 만들었다. 그 죄는 능지 처참다는 짐은 준등 당해도 마땅하나 내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여 관아에 넘기지는 않겠다. 조씨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렇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으나 박대감의 다음 말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용서라니 가당치도 않다. 너를 죽이면 내 죄가 너무 가벼워질까 두려울 뿐이다. 너는 오늘부로 내 아내가 아니다. 족보에서 파내고 저 멀리 남해의 외딴 섬에 있는 암자저로 보내 평생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며 발악했으나 하인들은 가차없이 그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멍석에 말아 짐짝처럼 수레에 실었다. 수레가 대문을 빠져나갈 때 나는 사랑채 방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명식이가 누워있는 방이었다. 끌려가던 조씨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열린 방문 틈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침을 질질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반송장이 된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조씨는 재갈 물린 입으로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자신이 그토록 끔찍이 아꼈던 마당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괴물로 만들어버린 참혹한 결과물.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었다. 수레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멀어졌고 조씨의 절규도 바람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마당에는 한바탕 흙먼지만이 일었다가 가라앉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허무함을 느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인생 무상. 덧없음함이 가슴을 쳤다. 조씨가 사라진 후 집안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나는 아버지를 도와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조씨가 심어놓았던 부패한 하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충직하고 성실한 이들로 채웠다. 연화는 나를 도운 공을 인정받아 자유인의 신분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으나 그녀는 도련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며 스스로 남아 우지라
안살림을 도맡았다. 칠성이 역시 나의 오른팔이 되어 든든하게 곁을 지켰다. 나는 더 이상 병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독약 사건을 계기로 나는 깨달았다. 내 몸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무예를 익히고 밤늦도록 경전과 의서를 읽으며 문무를 겸비한 가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독약이 나를 강하게 만든 보약이 된 셈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3년이 지났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나는 사랑채 노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원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내 어깨를 감쌌다. 예전에 그 탐욕스럽던 눈빛은 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직접 차를 따라 아버지께 올리고 식은 차를 숟가락으로 떠서 명식의 입에 넣어주었다. 명식아, 뜨겁지 않으니 천천히 마셔라. 명식은 찬물을 닦아주었다. 미워할 수조차 없는 그저 불쌍한 내 혈육이었다. 네가 참으로 대견하구나.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다. 계모가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그 자식인 명식이를 이토록 살뜰히 보살피니 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고개를 숙여 답했다. 아버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명식이 또한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업보라 생각하고 그 죄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나의 대답에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사실 나는 명식이를 볼 때마다 조 씨를 떠올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시는 이 집안에, 아니 내 삶에 그 어떤 악의 씨앗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명식이의 저 모습은 나에게 영원한 경계. 징째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이 찻잔 위로 떨어졌다. 잔잔한 수면 위에 파동이 일었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나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예전에는 약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 쌉싸름한 차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문득 남해의 외딴 섬에 있을 조 씨가 생각났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녀가 매일 바닷가 절벽에 앉아 북쪽을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한다고 했다. 그녀에게 진정한 지옥은 좁은 감옥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빚어낸 비극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하는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이라. 나는 나직이 읊조렸다. 아기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파멸했고 선을 지키려 했던 나는 시련을 딛고
일어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흘린 피와 눈물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갔다. 칠성이가 장작을 패고 있었고 연화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것, 건강한 몸으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스레 느껴졌다. 읒돈 괜히 아까.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는 넓고 환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가문을 지키고 남은 가족을 보살피며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에 하늘은 무심한 듯 하지만 그 그물은 넓고도 성기지 않아 결코 악을 놓치지 않는 법이다. 오늘 마시는 이 차 한 잔이 그 어느 때보다 달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리라. 바람이 멈추고 햇살이 정원에 가득 찼다.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다.